지난 일부 영상에서는 미국 달러의 과도한 특권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트리핀의 딜레마를 살펴보면서 37조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5경 원이 넘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로 미국 부채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핵심 내용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경제 안목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교과서적이고 전통적인 해법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미국 내 정책에는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와 금융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전통적인 정책 세 가지는 무엇인지, 셋째, 이 세 가지 정책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전통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특별한 기법이나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남한테 빌려온 것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일하는 효율성을 높여서 매출과 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지출을 줄여서 내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면 되는 일입니다. 국가 부채도 같은 이치입니다. 전통적으로 한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자 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첫째, 국가가 걷는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거나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를 확장해서 정부 수입을 늘리면 되는 일입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 같은 복지 지출을 개혁하고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며 국방비나 인프라 투자 같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산업을 더욱 육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군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통적인 해법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국 내 미국인이 고통이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지금의 미국 국가 부채를 안정화시키려면 단순히 부자들 세금만 올려서는 부족하며 중산층에게도 광범위한 증세를 하거나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선거 패배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금기 사항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미국 달러는 최강의 기축통화라는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은 당장의 고통스러운 국내 개혁을 미루고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 재정의 건정성이라는 과제를 유예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미국 정부는 고통스러운 긴축 대신 국제 통화와 경제 그리고 안보 정책을 결합한 비전통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어젠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마라라고 컨센서와 같은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자 연준의 이사인 스티븐 미란이 중심이 되어 제시한 이 경제정책 구상은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프레임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하되 제조업 기반을 복원하여 미국 무역 수지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틀을 벗어나 정치적 부담이 되는, 즉 증세나 복지를 삭감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스티븐 미란이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0.25%포인트 인하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하며 0.5%포인트 인하를 촉구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1.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3대 핵심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을 미국 정부의 국채 수요 확보에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에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발행된 코인 가치만큼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이지만 항상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시장이 성장할 때마다 발행사들은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구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연구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자금 유입이 단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 즉 관세와 안보를 재정적인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특히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확대와 미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 제공을 지렛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동맹국은 방위비 증액으로 재정 부담을 지고 자국 기업의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증세 없이 동맹국들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재정 적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경제적인 거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안보와 무역이 하나의 협상 패키지로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도록 강하게 압박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을 수천억 달러 단위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정부가 빚을 내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적자 문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미란 같은 정책 기반자들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준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급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연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제 상황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폭발이나 경제 신뢰도 하락 같은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준에 압력을 넣어 금리를 낮추었다가 그 후 10년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이자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연준에 대한 독립성 훼손으로 장기적 대가가 클 것입니다.
미국의 초당파적인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매우 충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추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달콤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관세 정책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관세는 언뜻 보면 미국이 미국에 내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수입업자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될 것입니다. 관세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며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관세로 재정 수입을 늘리려던 효과가 미국의 경제 타격으로 서로 상쇄가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무역 질서의 파괴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예측 불가능성 자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거래 조건, 연준 통화 정책의 독립성, 심지어 국채의 지급 조건까지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불확실성의 증가는 시장 참여자들과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게 될 때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미국의 장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단기적인 재정 적자 축소라는 목표를 위해 오히려 달러 패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을 소모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특권과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뉴 노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재정 정책과 안보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대미 직접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달러의 유동성 감소와 중장기적 환율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화폐 가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력 있는 산업과 기업을 포함시키고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한 달러 자산 비중 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주식, 해외 자산 등 자산 간 균형을 재점검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